예, 한문미래연구원의 이일환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 예측한 2030년 핵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 예측이라고 하는 예측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주로 이론적 측면이나 또 몇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예측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2030년도에 핵 세계가, 핵 판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고 그 전망 하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과 또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30년도에 바로 핵 세계를 한번 전망을 하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상상력입니다. 상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함에 있어서 역시 인간이 예측의 오류, 예측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다들 고도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잠수함이라든가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이런 데 있어서 스텔스 기능을 매우 지금 정교화할 걸로 굉장히 예측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핵 의뢰 같은 거. 지금 저는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핵 억지력을 높인다 또는 전쟁 억지력을 높이다 핵을 고도화한다 뭐 하겠습니까? ICBM은 자꾸 실어나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핵 의뢰라든가 저위도 핵탄두라든가 저위력 핵탄두죠.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심층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저는 북한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역시 앞으로의 이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역시 기존의 핵 체제를 보다 보강을 하고 정교화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핵 3종 센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 잠수함을 지금 오하이오급으로 전부 지금 교체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일정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니투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ICM 기술도 지금 굉장히 발달을 시켜서 현재 하나 둘 하는 게 아니라 다탄두를 장착을 해서 중간에 핵을 떨어뜨릴 수 있는, 투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죠. 미국이 역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전폭기입니다. 그죠? 러시아 같은 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폭기 분야는 미국이 가장 우세한 분야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B-50이라든가 B-2라든가 하는 전폭기 분야는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 또 나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사실상 장기 집권을 체제를 굳힌 이 푸틴이 등장한 이후로 국력을, 특히 국방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 신형 잠수함, 보레이급이죠. 보레이급 신형 잠수함을 러시아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진수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실제는 이 보레이급에는 한 20척 정도의 다탄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을 지금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주목할 만한 무기가 뭔가 하면 이 언더워터 뉴클리어 드론입니다. 우리는 드론 기술이 지금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는데,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 있어서 드론은 매우 획기적인 무기로서 지금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드론이라고 하면 하늘만 날아다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수중 드론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다. 수중 드론 중에서도 특히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상대 가상 적국을 공격하는 그런 능력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미국이 우려하고 또 러시아가 주력하고 있는 게 핵 의뢰죠. 핵 의뢰를 소위 잠수함을 통해서 핵 의뢰를 발사하게 되면 소위 쓰나미를 일으켜서 그 항구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 의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도 핵 의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 상상을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데 북한의 잠수함이 부산항 근처 와가지고 핵 의뢰를 발사한다면 부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훤히 명확한 합니다.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방 문제에서 정말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중국은 지금까지 이 모디스트, 사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막 적절한 수준의 핵능력, 그건 뭔가 하면 미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핵능력만 갖춘 것이 이제 중국의 현재까지는 목표죠. 그래서 이제 모디스트 핵 독트린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이 보면 특히 ICBM 기술은 중국도 굉장한 지금 발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ICBM이 대표적으로 자라는 게 동풍이죠. 중국말로 동풍입니까? 그 중국의 동풍인데 이것이 어떤 점에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냐면 ICBM을 발사를 하면 특정 지점을 그냥 똑바로 직선거리로 날아가서 그 투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ICBM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각도가 꺾어집니다. 중간에 가다가 원하는 지점 방향에 있어서 지금 동풍이 개발한 것은, 동풍은 날아가다가 원하는 지점 방향에서 이게 미사일이 궤적이 꺾어집니다. 꺾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상대가 그 미사일을 격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이 상당히 긴장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앞으로 지금 이 시나리오가 2030년도를 연상하니까 아마도 제재가 2030년도까지 가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든 그 제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하고 맞교환하는 형태로 하여튼 제재는 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안 할까요? 절대로 그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겁니다. 감추어진 상태에서. 그 점을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그 핵 다극 체제, 쉽게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이 없는 거죠, 뭐. 너도 나도 이제 내가 보스입니다. 동네 일종의 골목대장 같은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스가 없는 국제 질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그런 것을 연상을 해보는 겁니다. 핵 춘추 전국 시대, 핵 난장판 시대. 그러면 우리나라도 핵 개발해야 되겠죠. 헝가리, 독일, 폴란드,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집트까지도 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다들 연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지금까지 핵체제를 유지해왔던 근본적인 하나의 국가기구가 NPT였습니다. 그죠? NPT도 이제는 상당히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주목할 만한 국가가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인도, 파키스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지금 이란은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죠? 이번에 트럼프가 그 핵 협정을 깨물어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란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동의 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핵을 이스라엘이 NCND 전략이죠. 우리의 핵을 가지고 있다. 덤비면 확 터뜨려서 너희들 혼내줄 수 있다. 이런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권을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중동의 현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핵 독점력이 무너지는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 이스라엘의 핵 전략을 두 가지 용어로 통상 요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NCND죠. 그러니까 신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내 핵 가지고 있어. 까불면 보낼 수 있다. 까불면 한 방 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삼손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삼손과 데릴라를 영화를 본 사람은 사실은 50대 이상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머리카락 하나가 나중에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확 무너뜨린다는 게 이 삼손과 데릴라의 내용인데, 바로 이스라엘은 그 삼손 전략을 그동안에 강구해 왔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조금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는 뭔가 좀 보여주면서 다양한 핵 전력을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좀 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란이 한번 이스라엘을 때려버리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란이 이제 핵능력을 가진 이상, 한번 이란도 이스라엘을 때리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핵 문제와 분쟁에 있어서 가장 핫스팟이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또는 인도하고 중국이 주먹 다툼을 해서 주먹 싸움을 했죠. 총 안 들고. 그거 한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먹 싸움에도 한 20여 명 죽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주먹 싸움만 할까요? 그죠? 언젠가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인도 파키스탄이 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핵이 물론 억제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핵을 사용하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잠시 격전을 벌였고 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그때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만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의 통념에 자꾸 사로잡히는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별로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또 예측하기 어렵다. 사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저위력 핵무기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도 만약 이 두 번째 시나리오 상황에 접어들면 중국은 모디스탄 핵 독트린을 포기할 것입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핵 능력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가세하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특히 예측 부분에 있어서 발사 지점을 실제로 포착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고 ICBM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위장하고 그 스텔스 기능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발사 지점 포착이 어렵다. 어렵다면은 당연히 2차 그 보복 공격이나 이런 것도 역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사 지점 포착 문제가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거다 하고 다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그거죠. 진짜 핵전쟁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바탕 붙는 거죠. 근데 붙으면 우리가 대도시에다 할까요? 그거는 너무 부담이 크죠. 각국이. 유발하는 척이나 반격하는 척이나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죠. 그리고 섬이 호수가 한 18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 핀란드에서 만약 핵전쟁이 붙는다면 이것은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대량 살상을 가져오기 어렵죠. 사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호수가 또 많고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가 실제로 도화선이 될 거다 하고 사람들이 한번 예상들을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그 러시아는 핀란드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 역시도 러시아한테 제적 러시아 때 먹힌 경험이 있어서 항상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유로존도 가입을 했고 나토의 적극적인 또 그 지원도 사실상 핀란드가 받고 있는 나라죠.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핀란드를 때렸다, 핵으로 때렸다, 그러면 나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미 같이 반격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나토가 추진하는 전략은 오히려 더 강한 전략, 이름하여 de-escalate by escalate. 그러니까 더 강하게 조짐으로써 러시아를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거다. 그럼 러시아도 맞대응을 할 거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이 만약 핵 투발을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시베리아 같은 곳을 투발함으로써 상당히 러시아에 경고 효과도 주고 굴복시키려 할 거다.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실이 나오는 거죠. 핵개울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봉착하게 될 겁니다. 핵개울이 오면 그것은 결국 핀란드나 러시아 정도에 국한하지 않죠.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구의 많은 다수 사람들은 핵은 이 상태로 가면 정말 공멸한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인식은 바로 반핵 운동 같은 것이 확산이 될 거고 확산이 돼서 모든 나라가 또 동참을 하게 돼서 핵 평화가 오는 핵 홀로코스트가 사라지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는 상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고 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피 터지고 나서 이 평화를 찾아오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 결론은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그 정보안보기관, 우선적으로 정보안보기관은 예측 능력을 기르는데 혼신을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또다시 예측에 실패하고 잔잔한 거 우리가 그런 고스톱을 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팥고물이 100번 굴르면 뭐하냐. 호박이 한번 굴러야지. 바로 그거죠. 작은 거 많이 맞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크고 중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맞히는 노력. 만약 그런 것이 실패한다면 정보기관은, 안보기관들은 정말 석고대자고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자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핵은 핵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지 핵을 재래식 무기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 무장할 능력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와 병행을 해서 우리가 미래의 전략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겁니다. 드론을 통한 무기라든가 무인 전투기라든지 EMP 탄이라든지 이런 적어도 미래의 핵 전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배치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기관이나 우리 국민 모두 적어도 망전필이라는 각오로 저는 뭐 항상 현실에 임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격언이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우리가 안보에 임하고 북한을 바라보고 제 인생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